안녕하세요. 슈퍼소닉TV 인문터리 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조선의 왕 선조입니다. 조선을 거꾸로 하면 선조네요. 아, 그렇구나. 그걸 생각 못했네. 피님 혹시 네. 선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무능력하다, 무능하다, 찌질하다, 찌질하다, 백성을 두고 도망친 왕, 도망쳤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수 이순신을 저버린 왕. 너무 실책이 많았던. 딱히 이렇게 뭐 장점은 제가 잘 그쵸. 모르겠습니다. 너무 치명적이게 못난 점이 많았고 그런 게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이 한 면만을 보고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더 강조가 되겠죠? 그쵸. 어떤 인물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욕구에 시달려요. 항상 네. 이 사람을 단순하게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 찌질하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찌질하죠. 근데 이런 추잡한 면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굳이 저희가 또 다 아는 얘기를 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인문터리 K는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이야기들을 그쵸.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이야기. 그쵸. 네. 아니 어떤 면이 있었길래 이게 뭐 훌륭한 면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완벽한 군주의 그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조선 14대 구국왕인데요. 방계 출신. 그렇죠. 최초의 방계 출신. 아빠가 그 할아버지의 그 후궁에서 난 서칠남인데 거기서부터 난 아들이니까. 서자 출신의 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자 교육도 이제 받지 못했어요. 제왕 교육 이런 걸 못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좋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나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사실 정통성도 약하고 교육도 못 받았으면 신하들한테 휘둘리고 좀 완전히 막 허수아비 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단 1년 만에 수렴청정 끝내버리고 신하들을 확 휘어잡고 1년 만에? 1년 만에 당파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 중지하고 자기가. 야, 무슨 힘으로? 정치력이 어마어마했고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왕. 그래서 선조의 치세는 사실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후예요. 200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 이때가 딱 조선의 중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선조를 기점으로. 그래서 이때는 이 조선의 법이라던가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고 병폐가 막 생기고 막 제도적 허점들이 막 드러나고 막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요? 너무 오래됐어요. 나라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썩어가던 시기인데 이때 이것들을 개혁하고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군주였던 거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왕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재예요. 인재풀. 인재능력. 선조 인재풀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세종대왕과 비견될 급이에요.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역사의 길이남을 명장 이순신을 이 사람이 직접 등용한 거고 권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의 5대 재상 중에 3명이 류성룡, 이원익, 김욱이 있는데 이 3명이 다 선조 때에 있었던 재상이에요. 그리고 오성과 한음 아시죠? 오성과 한음도 선조 때. 그리고 동의보감 아시죠? 허준. 허준도 사실 이 사람이 쓰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최대의 천재 문인, 많은 고등학생들의 최대의 적 정철. 또 허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 3위인국 이거 시험 기간에 미쳐버리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이 사람 때였고 조선을 넘어서 동부가 최대 철학자라고 해요. 퇴계 이황, 율곡이 1,000원, 5,000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선조 치세에 활동했었던 인재풀이 어마어마했던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안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쓸 수 있다는 것. 선조가 발탁한 인재 중에는 면천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천민이었는데 일반 평민, 천민이었는데 이런 사람 면천에서 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야, 그럼 파격적인데요. 이게 지휘과를 막론하고 능력 있으면 갖다 쓴다. 이런 주의였던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의 탄탄한 인재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그렇게 임진왜란 때 그 모양으로 힘을 못 썼을까요? 애매한데 임진왜란에 대한 제가 좀 디테일한 디테일 들어갑니까?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 전 임진왜란 전 이 시기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얘기들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1510년 일단 중종 때까지 올라가요. 선조 위에 명종, 그 전이 중종이죠. 중종 5년에 부산포, 연포, 제포에서 삼포회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때 한 5천여 명의 왜구들이 방화하고 막 사람 죽이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조선은 안 되겠네 하고 외관을 다 폐쇄해버리고 외국과의 교역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조선은 별 피해가 없는데 네. 일본 쪽에서 난리가 나요. 경제가 안 돌아. 그렇죠. 네. 일본은 사실 많은 경제 분야에서 조선이 의존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던 게 목화, 면포였어요. 면포. 아, 네. 옷 같은 거, 네네. 혹은 겨울, 배, 돛 겨울에. 이런 거. 경제란에 허덕이던 그 일본인들이 제발 우리랑 같이 일 좀 해줘라, 무역 좀 해줘라라고 사정사정을 해요. 대마도주 막 찾아오고 막 막부에서 막 찾아오고 막 사정사정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 해줄게 하고 좀 더 열어줍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완전히 개방을 해주진 않죠.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탈양진 외변, 을묘외변 같은 이 외변들 막 일으켜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비변사를 설치해서 대일 경계를 좀 강화하기 시작해요. 일본 애들 좀 너무 날뛰는데 우리가 좀 군사력 좀 배치해서 얘네들 대응하자. 그러니까 이때 벌써 옛날부터 네. 일본에 대한 경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근데 아직은 왜구였어요. 해적. 왜 구죠? 네. 뭐 정규군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네네. 일은 없었고 네네. 그냥 해적들이 와서 난리 피우는 이 정도였기 때문에 해적을 소탕하는 정도의 군사력만 남해 배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정도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해경이 관할해서 그냥 처리할 정도. 그쵸. 해군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그쵸.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 하죠. 이 양반이 전국을 통일합니다. 일본에. 그리고 1585년에 관덱에 취임을 하고 네.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는 명나라에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소리라는 거죠. 명나라로 갈 거다. 그럼 조선을 관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닐까?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고 히데요시는 대마도주한테 조선과의 교섭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일본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너 조선 국왕 나한테 와서 알현해라.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절대로. 대마도주는 조선의 상황도 잘 알았어요. 조선과 가까운 섬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많이 의지했었던 섬이었어요. 조선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지. 네. 예.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양국 간에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난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 생각을 하던 시기였죠. 그래봤자 관계가 악화되면 손해를 보는 건 일본이죠. 일본 아닙니까?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조선에 가서 막 얘기도 해줘요. 이거 큰일 났어. 너 지금 얘네들 쳐들어올 것 같아. 적당히 통신사 보내서 이렇게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도요토미한테 가서는 잘 되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치고 이러는 중간 관리자가 대마도주였던 거죠. 네. 네. 근데 조선에선 거부합니다. 교화가 미치지 않는 야만국의 사신을 접대할 순 없다. 바닷길이 험해서 통신사도 보낼 수 없다. 너 일본이랑 얘기 안 할래? 그게 왜 가? 싫어, 귀찮아. 이런 관계였어요. 조선에서는 네. 입장은. 그러나 대마도주는 계속 때를 쓰고 바닷길이 위험하면은 우리가 안내해줄게. 그럼 와줘.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선에서 좀 악명이 높았던 왜구들의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바치기도 하고.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수그리고 다녔던 네, 건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네. 그래. 일본 통일을 축하한다라는 명목으로 네. 통신사 파견을 결정합니다. 결정했구나. 네. 그래서 가요. 통신사가 갔는데 문제는 도요토미가 너무 야만적이게 대접을 합니다. 의도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너무 많아요. 이게 의도된 거냐? 아니면 진짜 원래 천박한 애들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음식 같은 것도 대충 나오고 도요토미가 애 안고 와가지고 우리 애기다 하는데 애가 오줌 싸가지고 얘기하다가 막 파토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있고 조선 입장에서는 얘는 너무 야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난잡한 대접을 받았네요? 네네네네. 예. 대충 이제 선제 국사를 전해주고 통일 축하해. 네. 네. 답서를 받잖아요. 네. 답서도 안 줘요. 한참 후에 줘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답서를 주는데 이 답서의 내용이 심각합니다. 일본국 관백은 조선 국왕 하파에게 바칩니다. 하파? 전하가 아니라 하파라고 지금. 그리고 보내신 글은 향불을 피우고 제3되풀이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통일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냥 나 훌륭한 사람이다. 난 태양에게서 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명나라에 쳐들어가서 400여 주를 정복할 거고 그리고 내가 명나라 정복할 때 군대 거느리고 돕는다면 내가 잘 챙겨줄게. 이따위 내용을. 미쳤군요. 이걸 보고 통신사들은 네. 야 이거 당장 고쳐라. 미친 거냐.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내가. 이래서 간신히 하파를 전화 정도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글자 몇 개만 바꿔요. 그러니까 이 오만방자한 내용 자체를 못 바꾼 거예요. 그러고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고요제의 덴노는 열받습니다.
걔가 왜 열받습니까? 걔는 왜 그래? 너 왜 조선을 자극해?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요토미한테 좀 무시당하던 네, 혹시 인물이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도요토미가 사실 전권을 다 잡고 있었고 허서의 왕이었어요. 일본 왕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명을 내려요. 야, 조선에 출병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라고 어명을 내리고 이게 이제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무시당하고 출병을 하는데 네. 통신사가 이 소식을 조정에 갖고 오자 네. 조선에서는 발칵 뒤집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야 이게 말이 돼? 일본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동인하고 서인이 당파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침략을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조선이 이 전쟁을 진짜 대비를 했었다고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교과서에서는 네네.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당파 싸움 때문에 안 할 거야를 밀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네네.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때 전쟁 대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선조예요. 아, 선조예요. 그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대놓고 이런 거를 보냈는데 이건 무조건 침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왜군들이 네. 조선 수군의 해안가를 공격을 합니다. 그 배를 빼앗고 달아나는데 이 장계가 올라오잖아요. 선조가 이거 보고 이상하다. 원래 왜구들은 와서 약탈하고 도망가고 관군들이 오면 헐레벌떡 도망갔는데 그렇지. 지금 얘네들은 관군들을 죽이고 그리고 배를 빼앗아서 달아났다는 건 이거 마치 정규군 같다라고 비상하게 알아차립니다. 조선 선조는 경상도랑 전라도 성곽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명령합니다. 남해안 일대를. 네, 남해안 일대를 한양을 기점으로 봐요. 그래서 전라 우수영은 이쪽, 그리고 전라 좌수영, 그 다음이 경상 우수영, 경상 좌수영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쪽이 경상 좌수영이겠죠. 네네네네. 근데 경상 좌도는 보통 왜구들이 침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보통은 경상 우도, 전라도 이쪽을 수비를 많이 했었어요. 왜구들 침략을 대비한다면. 네네. 근데 선조는 이건 왜구들이 아니라 외국 정규군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부산 쪽, 울산 이런 쪽에도 성곽 축조를 시작해요. 그리고 병역 비리를 강력하게 근절합니다. 아, 그때 병역비리 엄청났을 텐데. 양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때려잡아라 라고 네. 시키고 그 다음에 성곽 중축 및 보수 작업에 유생들까지 동원을 해요. 백성들만 쓰는 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생이나 양반집 자제들까지 동원했다. 아우, 얘네들이 반발이 심했겠죠. 내가 왜 이걸 해? 하면서 난 양반인데. 입대도 하고 막 네네네.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국회의원 아들들이 지금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선조가 네. 병력 강화에 힘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북방의 여진족들을 견제하느라 꽤 네. 셌어요. 정예 병력은 북방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선조가 북방에 있었던 유능한 장수들을 남쪽으로 배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네. 대표적으로 종 6품에 불과한 지방의 무명 장수를 네. 전쟁 발발 1년 전에 네. 종 3품에 임명시켰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고속 승진이에요. 야. 그래서 신하들이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고속 승진? 이거 유례가 없다. 네네.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차근차근 빠르게 진급시켜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이 자기가 부임한 부임지에 가기도 전에 부임 명령이 들어와서 딴 데 가고. 가고 있는 동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조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정삼품까지 고속 승진을 하는데 오, 정무상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 이순신 장군. 아. 이순신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등용시킨 게 이제 고속 선조예요. 승진.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중대장 정도의, 그러니까 직급은 대위. 네. 대위인데 령급을 안 달아주고 패스해서 별을 달아줬다. 장군을 달아줬다. 네. 위관급, 명급 바로 별. 와. 갑자기 이순신. 야, 이거 이순신에 대한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이게 정체적으로 엄청 무리수거든요. 전쟁을 일어날 거를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전쟁 준비를 확고하게 철저히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쵸.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한 달 만에 한양이 그냥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일본이 밀어버리지 않았냐? 네네. 뭐 제대로 한 거 맞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조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어떤 군주가 왔어도 이 정도 이상은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환양이 밀리냐 이겁니다. 6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네.
태평성대. 조선은 물론 막강한 기술력과 잘 정비된 체제로 이 화력 무기가 엄청 발달됐거든요. 네네네. 이 당시 뭐 조선의 화포는 대박이었어요. 엄청 셌어요. 그리고 군인 역시 최대 50만까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꽤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가 너무 오래였고 있어봤자 왜구들 조금 오는 거, 여진족들 조금 쳐들어오는 거 이 정도였기 때문에 북방에서만 좀 전쟁에 대한 의식이 있었지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네. 신하들과 제하에 있는 선비들이 네. 빗발치는 상소를 올립니다. 뭐냐? 성곽 중축하잖아요. 아 힘들다 안 할래 그만할래 난리가 난 거예요. 국회의원 아들들이 막 안 한다고 떼쓰고 있고 백성들도 힘들다고 하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왜 자꾸 불러가지고 성곽 축축을 시키냐. 쓸데없이. 하기 싫다. 그럼 설마 왜구들이 오겠냐. 그렇게 해서 빗발치기 상소를 올렸고 선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늦추기도 하고 중단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숙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그쵸. 이 선조가 열심히 했으나 그 밑에 빠진 이 국회의원들, 그쵸. 신하들도. 장관들 막 네. 미쳐버리겠네. 세 번째는 전쟁 준비 기간입니다. 이거는 너무 문제인 게 일본은 7년 동안 준비했어요. 임진왜란을. 이거는 강력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전에도 통일 전쟁을 하면서 실전 경험이 탄탄하게 쌓였거든요. 근데 조선은 태평성대, 니나노. 엄청나게 잘 살았죠. 사실 이렇게도 봐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침략당해서 밀려버린 폴란드가 네. 걔네 잘못이냐. 걔네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독일이 센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그냥 센 거지. 그냥 독일이 너무 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당시 그냥 셌어요.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정보였습니다. 정보. 조선은 오랫동안 일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총구청에 있는 나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반면 일본은 오랫동안 조선과 무역을 하면서 조선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동태를 계속 파악했던 거죠. 결국 조선은 일본이 대규모로 침략할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선조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기껏해야 1, 2만 정도 올 거다. 1, 2만? 네, 1, 2만 명 정도 오겠지. 설마 뭐 몇십만이 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고 진짜로 만약 20만 온다라고 확실히 알고 그게 뭐 완전히 정확한 정보였다면 조선도 뭐 징집을 뭐 20만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전근대 20만의 병력이 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심지어 바다를 건너오는 것도 드문 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없었어요. 사실은 원나라 고려가 이제 일본에 건너갔을 때 말고는 10만 이상 군대가 막 쳐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바다를 건너 심지어. 그리고 육로로 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구려 때, 뭐 고려 때 그거 말고는 사실 20만이 넘는 병력이 온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시에는 600년 전 옛날 얘기인 거야. 야, 뭐 군대가 뭐 20만이 어떻게 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상 상식선의 수준에서 대비한 게 맞고 실제로 선조가 야, 왜 저기 수만 명이 쳐들어올까? 라고 비변사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신하들은 그럴 리 없어요. 걔네 배 한 척에 한 100명 정도밖에 못 타요. 100척이 와도 10,000명인데 설마 수만 명이 오겠어요? 라고 보고하기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선은 대비를 했었던 거고 일본이 상식 밖이었던 거죠. 20만을 바다 건너로 넘길 수 있는 거는 상식 밖의 일인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 참 요즘 세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 선조 때 이 세금의 문제다. 당시 조선의 기본 세율은 1할에서 2할 정도였어요. 탐관오리나 지주들이, 악덕 지주들이 네. 작정하고 막 걷는다 해도 5할을 넘기진 못했어요. 오, 그랬어요. 그리고 애초에 조선은 내내 성리학 국가잖아요. 그렇죠. 저세율 정책을 유지합니다. 조금씩 걷고 풍요롭게 지내자. 약간 이런 거를 추구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은 기본 7할. 기본이 7할, 우리는 1, 2할 정도였는데 거기는 기본 7할, 심하면 9할. 심하면 9할. 이거 지랄이네요. 네, 이 사무라이들은 너무 심했어요. 얘네들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영양 상태가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세금을 좀 많이 뜯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9할. 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벌었는데 90%를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생각에 미치지. 야. 근데 일본은 사무라이들 그냥 모가지 베면서 어쩌라고 내가 9할 뜯을 건데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5할 거둔 영주가 한 명 있었거든요. 신으로 추앙받
야 5알밖에 안 걷는다 우리 영준님 이런 수준이었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동래성 있잖아요. 동래성 전투 때 유해들 보니까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신장 차이가 10cm 이상 났어요. 엄청나게 영양 상태가 부실했던 거예요. 키도 작고. 반면에 조선인들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저 그거 알아요. 조선 중인 더 먹었을 텐데 네네. 구한말에 조선이 병폐가 심해졌던 시기에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어떤 기록을 남기면 야 조선인들 너무 많이 먹는다. 야 밥그릇이 이만해. 막 이런 기록들 남기고. 고봉이라고. 나 저 어릴 때부터 시골 가면은 애한테 말입니다. 6살, 7살짜리한테 이만한 밥그릇에 밥을 2번씩 써줘가지고. 밥그릇이 무슨 세숫대야 냉면 있잖아요. 거기에 2번 쌓아주잖아요. 밥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리고 조선인들은 또 뭐 고기를 안 먹었냐 그러면 밥만 먹었냐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고기도 어마어마하게. 조선시대의 평균 소고기 섭취량을 한국, 대한민국이 따라잡은 게 90년대 와서 따라잡았어요. 와, 고기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본 백성들도 막 그냥 복숭아를 막 한 사람이 25개씩 처먹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얘네들 너무 많이 먹어. 막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선은 너무 기후가 안 좋아. 기후가? 네. 고온 다습. 그래서 음식들이 빨리 상하는 거예요. 빨리 상하니까 빨리 먹거나 아니면 그 젓갈 담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김치 담그고. 네, 김치도 마찬가지고. 발효시키고. 네. 된장, 고추장. 빨리 상하니까.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김치의 맛이 싱거워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기후적 악조건 때문에 많이 먹는 문화가 발생했고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의 저 진영을 염탐을 하는 조선인들이 가가지고 염탐을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안 먹는 거야. 일본 애들은? 네, 그래서 조선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은 오래 싸우려고 식량을 아껴 먹는 것 같더라. 3분의 1밖에 안 먹더라. 어이 이 나쁜 놈들 정말 지독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선인들이 일본인들 많이 먹는 거지. 3배를 먹는 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세금이 너무 적어. 세금이 너무 적은데 반면 일본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부하를 거둔데 그걸로 인해서 전쟁 물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그게 큰 부분이었네요. 그 당시에 명나라에서 어떤 소문이 들어왔냐? 선조가 일본 애들이랑 짜고 쳐서 편먹고 명나라에 쳐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런 오해를 받았어 선조가. 야, 그럼 니네 군대 좀 빼줘. 남쪽에 좀 배치 좀 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결국은 진짜 그래요? 바뀌어요. 그렇습니까? 선조의 노선이. 전쟁 중계는 조선인들은 최대한 안 싸우게 하고 명나라한테 지원을 계속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이 너무 잘 싸웠잖아요. 권을 잘 싸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켰잖아요. 내적 갈등. 그렇죠. 이순신이 잘못한 건 없지. 지가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방계 출신이다. 정통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는 도망갔잖아.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고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백성들도 신하들도 자기를 막 존대는 하는데 눈빛으로 욕하고 있어. 저게 왕이냐? 그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총명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러면 안 돼. 내 위치가 위험하다. 해서 이순신 같이 뭐 성웅의 대접을 받는 애들을 깎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군이 잘 싸우면 안 돼. 명나라 와서 활약을 해줘야 내가 명나라 불렀어. 명나라의 은혜를 입은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교적 노력으로 명나라 데리고 와서 평양성 탈환하고 일본 애들 무찔렀어. 나의 덕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순신이 너무 다 때려부수고 다니면 명나라가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나라 공이어야 해요.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발생하잖아요. 임진왜란 막바지에는 조선군이 13만, 14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명나라는 한 5만 이렇게 왔는데 정유재란 때는 조선군이 3만 이렇게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훅 떨어집니까? 다 집에 가라고 했어요. 선조가. 너네 활약하면 안 되지. 제대해라. 제대하고 집에 가서 농사 지어. 물론 뭐 농사 지어서 군량 확충하는 것도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맞는데 여기의 의도는 그거죠. 조선군이 활약하면 안 돼. 명나라에서 엄청 쫄라서 명나라 군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사람이 찌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부각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저번에 시간에 했던 리처드도 전쟁은 정말 잘했는데 서장훈 리처드 정치를 못했던 거지. 내치를 진짜 개판으로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사람. 싸움질만 하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인 단점이 부각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이 없었으면 그냥 저는 잘했을 거고 최성군까지는 아니어도 평균 이상은 했던 임금이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고. 성군 아니고 평군. 평가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반개 출신의 왕이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전란이 닥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겁에 질린 거예요. 그냥 한양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의주 가서 왕이 도망을 가. 명나라로 망명은 말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 극단적인 상황이 처했을 때 주위에서 보면은 저 사람 너무 심하다. 왜 저러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안 좋은 선택들만 하고 자꾸 자기의 단점에 관련된 선택을 해요. 평소라면 정신 차렸으면 이성적이게 잘 판단했을 문제조차 잘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인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임진왜란이라는 이 국가적 위기에서 네. 백성을 버리고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초를 하고 네. 엄청나게 이 찌질한 모습까지 남긴 왕. 어쨌든 이 K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네네. 진짜로 이 전쟁만 아니었다면 네. 성군까지는 아니지만 평군까지는 할 수 있었던 왕이다. 네. 딱 그거예요.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잘했던 왕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근데 선조는 반대였던 거죠. 위기 상황에서 완전 난리 났는데 평시에 잘했던 사람인 건데 사실 지금 현대 시대에는 여러분들 위기 상황이 더 많은 시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 1년만 지나도 강산이 바뀌는 시기. 1년이 뭡니까 지금? 위기도 너무 빨리 와요. 위기 엊그제 있었는데 또 있네. 또 경제위기, 코로나, 계속 위기가 닥치는 시기. 파도 같은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평시에 잘하는 군주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임기응변도 잘하고 그 상황에서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인문터리 K는 선조를 살펴봤는데요. 네. 입체적으로 봤죠? 우리 너무 단점들만 지금 네.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런 장점도 있었다. 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삶에서 네네. 그런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인문터리 K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은 또 아주 또 독특한 아이템을 준비하셨어요. 타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타짜. 오케이.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인문터리 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